2020년 9월 21일 컴퓨터 이용 설계 및 생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and Affine Transformations, 선형 그리고 affine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ector Transformation, 벡터 변환의 기본 개념. 이 차원에서 행렬과 벡터의 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벡터는 x, y, 그리고 행렬은 4개의 실수값들이 정방형 2 곱하기 2 정방형의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행렬과 벡터의 곱은 우측과 같은 또 다른 벡터로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차원에서는 3 곱하기 3의 정방형 행렬과 x, y, z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 마찬가지로 두 개의 행렬과 벡터의 곱은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렬과 벡터의 곱은 변환된 벡터입니다. 변화는 그 작업의 특성에 따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차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Scaling, 크기 조정. 벡터를 원점에 대해 2배의 크기로 조정을 한다면 위와 같은 행렬을 사용하게 됩니다.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이 똑같이 크기가 조정되었으므로 균일한 변환이 됩니다. XY의 컬럼 벡터가 행렬과 곱이 돼서 EX, EY의 컬럼 벡터로 나오게 되죠.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각형의 물체가 있죠. 물체의 표현은 경계 표현 방식에서는 둘레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임의의 점이 벡터로 원점으로부터 벡터로는 가령 2,1 점은 원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벡터로 표기가 되겠죠. 해당 점은 지금 우리가 배운 행렬에 의해서 4,2로 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점, 원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경계에 있는 점들은 오른쪽에 있는 보다 커진 사각형의 경계로 변환이 되게 되겠죠. 첫 번째 사각형과 그것이 행렬에 의해서 곱해져서 나온 결과인 사각형은
그 모양은 같고 크기는 커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의 조정은 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1의 비율로 크기 조정을 하고 Y축 방향으로 3의 비율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정사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정사각형을 방금 다룬 행렬로 곱한다면 X축 방향으로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Y축 방향으로는 크기가 3배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각선 행렬의 개수를 A11, A2라 할 때 벡터의 i번째 좌표값은 그 크기가 0이 아닐 경우에는 ai만큼 크기 조정이 됩니다. ai의 값이 0에서 1인 경우 원점에서부터 사각형의 왼쪽 위 정점으로의 벡터는 붉은색 화살표상에 놓이게 됩니다. 의미값을 가지게 된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projection A11 또는 A22 중 어느 한 개를 0으로 한다면 정사형 투영이 됩니다. 가령 Y축으로 투영을 한다면 A12를 0으로 합니다. 정사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투영이 투영축과 수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로 보면 사각형이 정사형 투영을 하게 된다면 직선 세그먼트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reflection, 반사 y = x 직선에 반사를 시키려면 x와 y 값을 교환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렬은
대각 원소들을 0, 그리고 그 이외의 원소들을 1로 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각 원소들을 0, 그 이외의 원소들을 1로 하였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해로서 여기 놓여 있는 사각형은 y 이꼬르 x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변환하여 여기에 있는 사각형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각형의 경계상의 점들은 대응점을 갖게 되는데 2,1은 1,2로 가게 되어 있죠. shearing, 전단 변형. x 방향으로의 전단 변형은 물체를 측면 방향으로 밀치는 효과를 냅니다. y 방향으로 전단 변형은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밀치게 됩니다. 예로서 여기에 있는 렉트앵글이 시어링, X축 방향으로의 시어링에 의해서 여기 있는 마름모로 변하게 되겠죠. 또한 여기에 있는 렉트앵글이 여기에 있는 마름모로 시어링이 되었습니다. 전단 변형은 행렬의 대각선 밖의 원소값으로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S값에 해당하는 것이 X축으로의 시어링 되는 정도이고 여기서 보이시는 이 S값에 해당하는 것의 시어링은 Y축으로 시어링의 결과를 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X축 방향으로의 전단 변형은 행렬의 대각선 위쪽의 원소값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Y축 방향으로의 전단 변형은 행렬의 대각선 아래쪽의 원소값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inear transformations. 함수 t는 n차원의 실수 좌표 공간에서 m차원의 실수 좌표 공간으로 변환되며 만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를 선형 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U와 V는 위에 화살표를 달고 있죠. 이것들은 벡터입니다. 그리고 C는 화살표를 달고 있지 않고 이는 실수 값이 되게 됩니다. 선형 변화는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렬은 실수와 곱셈이 가능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행렬 변화는 또한 배분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붉은색 벡터는 U 벡터와 V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U 벡터와 V 벡터의 변환을 한 것을 합한다면 그것은 합한 두 벡터를 변환한 거와 같게 되게 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두 개의 조건은 한 개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전 변환. 원점을 중심으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위와 같은 행렬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각형이 회전 행렬에 의해서 45도, 원점에 대해서 45도 회전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 변환 행렬을 원한다면 파이 대신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사각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이렇게 45도 기울인 사각형이 되고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회전한 사각형이 되겠죠. Finding matrices. 그럼 지금까지 배운 행렬들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행렬의 모든 원소들을 변수로 해두고 A11, A12, A21, A22 이와 같은 변수로 해두고 특정한 변환을 행렬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루었던 네 가지 행렬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우리가 배웠던 행렬들이 B1, B2 벡터와 곱해진다면 그 결과를 B1 스타 그리고 B2 스타가 구해지게 됩니다. B1 벡터의 요소는 1,0으로 하고요. X축의 단위 벡터입니다. B2의 원소들은 0,1로 합니다. 그러면 B2는 Y축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것들이 크기 조정 변환에 의해서
변환되고 나온 결과는 A 0이 되고요. 또한 0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스케일링의 경우에 B1 스타의 컬럼 벡터와 B2 스타의 컬럼 벡터가 크기 변환 행렬과 유사한 점을 보실 수 있나요? 시어링 변환 행렬을 보도록 합시다. 시어링 변환 행렬을 보시면 B1을 곱하게 된다면 B1 스타는 1, 0이 나오게 되고 B2 스타는 S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시어링 변환 행렬과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세 번째, 리플렉션 변환 행렬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B1 스타, B1이 리플렉션 후에서 나온 변환된 결과이죠. 그리고 B2 스타, B2가 반사 행렬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죠. 이것도 보시면 행렬과 두 개의 컬럼 벡터들이 모양이 비슷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변환 행렬을 보시면 B1 스타는 이렇게 변하고 B2 스타는 이렇게 변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 변환 행렬과 모양이 매우 유사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느낌은 네 가지 행렬의 열 벡터는 기저 벡터의 변환된 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기저 벡터인 경우가 2차원일 경우에는 X축으로의 단위 벡터 그리고 Y축의 단위 벡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저 벡터가 아닌 것들도 같은 성질을 가질까요? 답은 yes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형 변환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직교 좌표계에서 임의의 벡터 W는 기저 벡터 B1과 기저 벡터 B2의 적절한 계수를 X 그리고 Y 이것들이 계수가 됩니다. 이걸 곱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의의 벡터 W에 대한 선형 변환 T를 적용한다면 선형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마지막 줄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즉 임의의 벡터는 기저 벡터의 개수를 곱한 후의 합이니 기저 벡터에 적용되는 성질은 임의 벡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습해서 네 가지의 변환 행렬 중 가장 복잡해 보이는 회전 행렬에 대해서
기저 벡터의 상을 이용해서 행렬을 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기저 b1 1,0의 경우 반시계로 회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되고, 그 좌표값을 보시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됩니다. 두 번째 기저 B2의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Transposing normal vectors. 형상을 경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에 Boundary Representation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행렬은 원점으로부터 경계상의 어떤 점으로의 벡터에 대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원점으로부터 경계로의 벡터는 잠시 잊어보세요. 경계의 수직한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고,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벡터입니다. 가령 테니스채로 공을 칠 때 접점에서 테니스채와 공의 법선이 수직이라면 공이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아 가장 멀리 갈 수 있겠죠. 또한 경계에 대한 평행한 벡터를 텐전트 벡터라고 하고, 접점에서 텐전트 방향으로 채를 움직인다면 스핀이 걸리겠죠. 오늘 배운 네 가지 행렬은 경계의 법선 그리고 텐전트 벡터에 적용하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젤리가 있을 때 우측으로 전단 변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측과 같은 젤리로 변형하겠죠. 파란색은 텐전트 벡터, 붉은색은 법선 벡터입니다. 파란색의 벡터들을 원점으로 가져다 놓고 전단 변형을 하고 다시 젤리의 표면으로 이동해 봅시다. 괜찮죠? 그런데 법선 벡터를 마찬가지로 원점에 가져다 놓고 전단 변형을 한다면, 그리고 다시 물체로 이동해 보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붉은색 실선 화살표와 같이 되는데, 변형된 젤리의 실제 법선, 지오메트리에 대한 실제 법선이 점선 화살표입니다. 이 점선 화살표와 실선 화살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텐전트 벡터는 괜찮아요. 하지만 법선 벡터는 전단 변형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환 행렬을 곱해야 될까요?
정답은 좀 복잡합니다. 변환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 이를 트랜스포즈한 행렬을 법선 벡터의 변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텐전트 벡터는 변환 행렬이 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선 벡터는 우리가 원하는 법선 벡터가 전단 행렬 A로 곱해졌을 때 나오지 않았죠. 법선 벡터를 똑바로 변환할 수 있는 전단 변형 행렬을 NA라고 합시다. 변형되기 전에 법선 벡터 NT가 변형되기 전에 탄젠트 벡터와 수직임을 알 수 있었죠. 여기서 T라고 표기를 한 이유는 컬럼 벡터를 로우 벡터로 트랜스포즈하는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벡터의 곱이 서로 수직이 있기 때문에 0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예로서 노말이 1, 0 그리고 텐전트가 0, 1인 경우 컬럼 벡터와 컬럼 벡터를 내적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곱셈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첫 번째 컬럼 벡터를 로우 벡터로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우 벡터로 변하고 뒷부분은 컬럼 벡터로 그대로 있으니까 곱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둘 사이에 단위 행렬을 넣도록 합시다. 이건 괜찮겠죠? 그리고 단위 행렬을 또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전단 변환 행렬의 역행렬과 전단 변환 행렬을 곱한 거로 또 단위 행렬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사이에 넣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변환 행렬의 역행렬과 그 자신 변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변환 행렬 A와
텐전트 벡터의 곱을 TA라고 표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변환 후의 탄젠트 벡터는 TA였고 이것의 수직한 형태가 바로 변환 후의 법선 벡터가 됩니다. 즉, 두 번째 식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두 줄은 행렬에 대한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하고 이후는 변환 후의 법선 벡터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Inverse transformations. 변환된 물체를 역으로 되돌려서 변환 전의 물체를 원할 때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변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크기 조정 변환에 대해서는 역변환이 어떤 형태를 가질까요? 답은 행렬로 나타낸 변환에 대해서 그것의 역행렬을 구하면 바로 역변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행렬은 크기 조정 변환 행렬이죠. X축으로 2분의 1만큼 곱해서 즉 결과적으로 축소를 하게 되고 Y축으로는 3이라는 1보다 큰 값을 곱함으로 인해서 더 크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역행렬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역행렬이 바로 위쪽에 나타난 크기 변환의 역변환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로 보시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전술한 행렬에 의해서 곱해진다면 폭이 반으로 줄어들고 높이는 3배 커진 렉탱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렉탱글에다가 전술한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기다랗고 폭이 좁은 렉탱글이 정사각형 물체로 다시 변환이 됐음을 알 수 있겠죠. 전단 변형의 역행렬도 전단 변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단지 전단의 방향만 바뀌게 되는 것 뿐이죠. 위 그림은 X방향으로의 전단, 아래 그림은 Y방향으로의 전단을 나타냅니다.
y 이꼬르 x에 대한 반사행렬의 역변화는 또다시 y 이꼬르 x에 대한 반사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정사형 투영의 역변화는 어떨까요? 여기 y축으로의 정사형 투영이 있습니다. 이것의 역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역행렬은 존재할까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사형 투영의 역변화는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사각형이 투영이 돼서 직사각형이 투영이 돼서 선형 세그먼트로 변했죠. 선형 세그먼트가 어떠한 직사각형이 투영이 된 결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폭에 대한 정보가 모두 소실됐습니다. 따라서 역변환도 자연스럽게 있으면 안 되겠죠. 변환을 행렬로 나타낸 것은 컴퓨터상에서 계산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다수의 행렬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과 다수의 행렬을 곱한 단인 행렬을 적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y 이꼬르 x에 대한 반사 그리고 스케일링 변환을 한 결과나 두 변환을 곱해서 행렬 하나로 나타낸 후 이 행렬을 가지고 변환을 한 거나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행렬을 곱할 때 중요한 것은 교환 법칙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결과가 0 딴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행렬을 조합하여 새로운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2,1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90도 회전하는 행렬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문제는 세 가지 행렬을 조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전축이 놓인 점이 원점으로 가게 하는 행렬을 구해서 곱합니다. 다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사용했던 병진 행렬의 역행렬을 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병진에 대해서 어떤 행렬을 곱해야 되는지 배웠었나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병진은 선형 변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선형 변환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났었죠. 즉 x, y가 동시에 결과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시면 어떤 상수 텀이 뒤에 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뒤에 상수가 오는, 병진인 경우는 뒤에 어떤 상수가 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원하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행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수 텀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선형 변환과 병진 변환을 합해서 그 합의 집합이 바로 affine transformation입니다. 이 개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homogeneous coordinates. 자,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단 변형을 보시면 모든 경계의 점들을 우측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또는 Y축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낼 수 있었죠. 병진을 우리는 전단 변환에서 일부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2차원에서의 전단 변화는 각 특정 높이에 대해서는 병진 변환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개념적으로 2차원 변환이 1차원 병진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원을 하나 높여 3차원에서의 전단 변형을 생각해 봅시다. 3차원에서의 전단 변형은 특정 Z 높이의 모든 점들을 X, Y축 방향으로 밀쳐내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2차원에서의 병진은 3차원에서의 전단 변형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차원에서의 병진 변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2차원에 있는 점을 병진하는 것이죠. 먼저 세 번째 좌표값을 사용하여 3차원 공간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 2차원 공간을 복사하여 특정 Z값 위치 L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3차원의 전단 변형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차원 점 xy가 3차원으로 변환이 되고 3차원에 변환된 것을 전단 변형을 한다면 2차원에서 점들이 병진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다음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2차원 시작했던 2차원 공간으로 직교 투영을 합니다. 투영된 좌표값에서 처음 두 개의 좌표값을 보시면 바로 병진 효과를 벗음을 알 수 있습니다. Homogeneous coordinates in 2D Basic idea. 세 번째 좌표계획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행렬 곱셈을 하고 병진 효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표값 L은 행렬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답은 위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게 하면 됩니다. 3차원에서의 전단 변형은 2차원 전단 변형과 그 모양이 매우 유사하죠. 이것과 곱해지려면 우리가 미지수 L로 불렸던 것을 1로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원에서의 병진은 3차원에서의 전단 변형을 사용하며 Z 높이 1인 곳에서의 변화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2차원 점을 3차원에서 나타낼 때는 Z값을 1로 나타내면 됩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벡터를 병진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따라서 우리는 벡터를 표현할 때는 끝자리를 0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벡터로 표현된 좌표값에 병진 효과를 적용을 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차원에서 배웠던 네 가지 변환들은 우측과 같이 세 번째 행을 넣어서 3차원에서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점과 벡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즉 Z를 1로 한다면 점이 되고요. Z를 0으로 한다면 벡터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Homogeneous Coordinates 동차 좌표계라고 합니다.